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어제까지 12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아바타2. 상영 시간이 무려 3시간 12분이나 되죠. 이 한 영화 커뮤니티에 아바타를 보는데 옆에서 회를 가져와서 초장을 찍어 먹더라 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 초장 냄새 때문에 영화에 몰입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오징어도 냄새 나지 않냐? 초장은 심한 거 아니냐?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 빠르게 오르며 현재 서울은 영상 2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 햇살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종종 보이는데요. 그래도 곳곳으로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들며 여전히 춥습니다. 낮 동안에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겨울 한파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한파 경보로 추위의 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출근길 겨울 한파는 지속되겠고요. 낮 기온은 0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먼지가 쌓인 데다가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 많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약한 눈 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늘 표정 어두운 가운데 1cm 미만의 약한 눈 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출근길 겨울 한파가 지속되겠고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겨울 추위에 방심하지 마시고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연말 특별 사면 명단에 국정농단에 연루됐었던 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뿐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이름을 올린 건데요. 이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서원 씨는 수술을 이유로 한 달 동안 임시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더 알아봅니다. 네, 빌라 60여 채를 보유한 2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면서 또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100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빌라왕 사망 때처럼 집주인이 갑작스레 숨지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요. 앞서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의 피해 임차인들은 오늘 오전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숨겨왔던 30대 남성이 20살 나이 차가 나는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 남성이 살던 집의 명의가 알고 보니 50대 여성이었고 이 여성 역시 행방불명된 상태라는 게 이번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살해범은 집주인과 사귀었던 사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짚어봅니다. 네, 큐시투웨이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오늘 첫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백발 쏘고도 군 대응 능력 도마위입니다. 이 어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앞서 앵커께서도 이 속보로 좀 전해주셨었는데 네. 예, 이 소식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좀 이제 헤집고 다닌 건데. 이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이 5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먼저 포착된 한 대는 이 김포와 이 파주 사이 한강유역으로 이렇게 진입해서는 이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내려온 뒤로 이 서울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나머지 4대는 이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서 이 강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경로를 보였었습니다. 이 군은 이 4대에 대해서는 이 우리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 교란용으로 활용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어지러웠던 상황이 SNS 통해서도 이 시민들을 통해서 직접 이런 걸 좀 봤다라는 목격담도 적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이 서울 시내로 이렇게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는 반응과 네. 이 프로펠러 소리 같은 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불안했다 이런 반응들이 또 시민들을 통해서 확인됐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리면요. 오늘 오후 2시 30분쯤에도 인천 강화도 지역 쪽으로 북한 무인기가 한 대 더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군이 이 무인기를 발견을 했다고 하고 네. 전해진 바로는 남쪽으로 한 차례 파주 일대를 통과하면서 비행을 한 뒤에 현재는 북쪽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군 어제도 이 무인기 군사 분계선 넘기 전에 이미 포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때 당시에 경고 방송과 사격을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남하했었다고 합니다. 전투기와 공격 헬기 우리 군이 동원을 해서 약 100여 발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끝내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군도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를 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투입해 정찰 작전 맞불 대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지금 100여 발을 사격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짚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북한이 한 대의 무인기를 또 내려보냈다라는 건데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일단 북한이 잇따라서 지금 무인기 도발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정찰 위성에 대해서 우리 측이 북한의 해상도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김여정이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면서 실력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마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험을 다 했는데 네.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안보를 어떤 흐트러뜨리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 무인기라는 게 사실은 저고도로 낮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빠른 뭐 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대응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무인기 같은 경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포탄을 맞춰서 쏘기도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낙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격이 싼 무기로서 우리의 안보 어떤 상황들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 이 무기가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요소에 이 무인기 공격으로 굉장히 어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지난 2017년 이후에 5년 만에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적어도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는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탐지는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격추시켜서 가져오기라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네. 거기에 우리 상당히 허점이 노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 이 굉장히 작은 무인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격추하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민지숙 기자. 네. 한두 발도 아니고 지금 100여 발이거든요. 100여 발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를 못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한 군사 전문가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네. 했는데요. 설명이 전투기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건 이 탱크로 쥐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어렵다 설명을 하면서 네. 그래도 민간 지역이 아니었다면 사격으로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민간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방부도 비슷한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민간 피해가 우려되어서 이렇게 사격하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이 수도권 쪽을 비행한 그 무인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서쪽 지역에 있던 4대 함정에 대해서는 그 미상 함정으로 확인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민간 피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1970년대에 서울 상공에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제와 달리 발칸포 집중 사격으로 바로 대응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지상에 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이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번 대응도 조금 이런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어제 내려온 게 총 무인기가 5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한 대는 정말 은평구, 서울 은평구까지 이 민가가 있는 이런 데까지 왔지만 나머지 4대는
사실 좀 인적이 뜸한 약간 서부전선 저쪽으로 가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4대도 왜 격추가 어려웠던 걸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방부 설명이 좀 직접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이 3m 이하의 무인기는 이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이 앞서 군이 북한 무인기가 2m 이하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즉 특정 구간에서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물론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무인기에 대한 격추 자체가 실제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또 최근 중동 지역이나 이 우크라이나 등 이 세계 분쟁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이곳에서 이렇게 무인기를 또 격추시킨 사례가 없냐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은 또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저희 군 대응 능력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 이 전문가들은 이 격추할 기회가 생겼을 때 곧바로 사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최적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군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이 무인기 방어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제목이 드론, 무인기 다 들어와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네. 드론을 순식간에 추적해 격추하는 이 최첨단 대공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무인기나 드론기 다 무섭지 않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 국군의 손으로 직접 개발한 기호 복합. 근거리 표적은 제공포로, 원거리 영역에서는 신공으로 교전하며 우리 군의 대공무기 체계를 진일보시켰습니다. 21세기 현대전에서 드론의 위협이 커지면서 드론 잡는 킬러로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된 K방산의 대표 선수. 네, 그런데 정작 어제 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에는 이 대공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영상 이제 성지글이 됐는데요. 네. 이 무인기 들어오라기에 다 들어왔네요. 심지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런 댓글도 달렸고 네. 어제 이 대공포는 무엇을 했냐 다 막아준다더니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무인기 5대가 넘어왔는데 단 한 대도 격추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 시작을 할 때 전해드렸던 게 오늘도 북한에서 무인기 한 대가 좀 넘어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추가로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단 강화군에서 보낸 문자는 북한이란 얘기는 없고 무인기란 얘기만 있습니다. 이 강화군 송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이 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은 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우리 아군 무인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군에서 드론이든 무인기든 다 들어와 했는데 정말 들어왔더니 속수무책으로 당한 상황까지 우리 민지숙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일각에서는 어제 이렇게 은평구까지 넘어온 이 무인기 은평구가 아니라 용산까지 왔다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엔 경기 북부까지 얘기하다가 네. 서울 북부 얘기해서 은평이 나왔는데 용산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서 용산이 대통령실까지 찍어간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직접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3m 이하의 무인기는 이제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상황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함정은 없었습니다. 또 어제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전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3m 이하의 작은 크기는 사실 좀 식별하기가 어렵고 격추하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근데 민지숙 기자, 그러면은 3m 이하가 이게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면 용산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똑같이 알아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국방부 브리핑을 쭉 듣던 취재 기자들도 이상하다 생각을 네. 했는데요. 분명 앞서서 이 무인기 항적을 100% 파악하는 건 어렵다. 너무 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다 가지 않았다라는 거 어떻게 100% 장담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 관계자는요. 구체적인 상황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그래도 용산 같은 주요 지역은 더 성능 좋은 레이더가 배치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도 이 군 기밀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이 주요 지역에는 좀 더 정밀한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어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어제 NSC를 열었다는 얘기는 또 못 들었어요. 네,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열렸던 NSC 네. 어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이 아니라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에 침투한 실제적인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NSC를 따로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오늘은요, 이 그동안의 군 대비 태세가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직접 이야기하면서 네. 이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어제 NSC 소집은 없었거든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시간 대응은 합참과 일선에서 할 일이죠. NSC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이 사안을 위중하게 봤느냐. 저는 그거와 비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리포트 봤습니다만 시간이 10시 20분부터였잖아요. 네. 윤 대통령의 근무 시간이었어요. 오늘 뭐 일부 댓글에 아니 대통령의 NSC 소집 사진은 없고 입양한 강아지와 뭐 찍은 사진 뭐 이것만 돌더라 이런 식의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제가 가끔씩 비판론 유체이탈식 화법 정말 대통령이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2017년부터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임 네. 정부 때 비판 지금 같은 이런 실제 상황이 터진 상황 이 네. 일에서는 저는 저런 식의 전임 정부 때문에 훈련이 없었다라는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이 상황에 어제 한번 보십시오. 탐지는 했지만 격추를 못했다. 또 6시간 동안 뭐 보도 유예 뭐 요청은 했습니다만 네. 아까 뉴스에 나왔잖아요. 민간인들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이 하늘에 됐었고 네. 그걸 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그걸 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민항기가 또 뜨지 않기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일이 우리 군의 이 대처 능력에 지금 구멍이 크게 나 있다.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게 네. 지금 정부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뭐 북한이 대응 사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니었던 걸로 최종 판명이 됐는데
그런데 강재묵 기자, 예. 대응 사격은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군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아쉬운 상황이 좀 계속해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무인기에 대응하고자 이 출격한 이 우리 경공격기, 이 KA-1이 K-1 공격기가 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오전 11시 40분쯤 강원 횡성 지역에서였는데요. 이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이 보란 듯 휘젓고 있는 상황에 이 적절한 대응은커녕 이 방어망의 허점만 노출시켰다. 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이번 사고를 비롯해서 이 올해만 이 전투기 또 이 공격기 사고가 벌써 이 5차례거든요. 네. 이 다행히 이 조종사 둘은 모두 이 비상 탈출을 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고 장소에서 불과 이 300여 미터 인근으로 이 민가와 이 초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하마터면 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아찔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북한 무인기 5대가 왔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공을 휘저었다라는 표현을 사실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와서 그냥 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와서 무슨 또 다른 액션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큰일인 거거든요. 민지숙 기자. 네, 많은 분들 이 소식 전해 들으면서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기에 만약 폭탄이라도 실려 어휴.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가장 우려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고성능 폭탄을 달든가 뭐 상황 무기를 달아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럼 위험하죠. 그냥 단순 정찰력이 아니고 실제 공격용으로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그 폭탄을 장착을 해서 예를 들면 핵심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뭐 주요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문제고요. 네, 사성 장군 출신인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요. 이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거나 자폭 시도했다면 인명 재산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며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 대응이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그럼 북한은 왜 이 5대나 되는 무인기를 다른 날도 아니고 또 어제 굳이 내려보낸 걸까? 궁금해집니다. 강재묵 기자. 이 대남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최근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인근에 이 양강도 이 삼지연을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삼지연 씨는 이 북한에서 이 김일성 일가를 지칭하는 네. 이 백두혈통의 뿌리로 평가받는 장소입니다. 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김 위원장이 어떤 결심을 하기 전으로는 이 꼭 삼지연을 찾았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았던 내용인데요. 네. 지난 2013년 내용이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던 그 당시에도 이 마찬가지로 이 삼지연을 좀 방문한 이력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기자들이 좀 이런 그 대남 도발 관련해서 이 관련 내용을 통일부에 문의를 넣었는데 이 통일부는 이 북한이 발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 직접 확인해주기 어렵다.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해상도가 조악하지만요. 이번 무인기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 같은 주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 목적으로 보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ICBM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새로운 변칙적인 차원에서의 드론을 띄워서 결국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또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에게도 부담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북한 드론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 이야기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네. 이 북한군 내부에서 무인기도 보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네. 그런데 어제 이미 우리 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도발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왜 무인기를 어제 5대를 보냈던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이어서 뭐 오늘 또 추가 도발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 도발 이유 뭘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네.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정책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북한의 어떤 불만들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 내부의 어떤 내부 단결용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북한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김정은 중심의 어떤 단결력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 단결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공격을 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도발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이제 핵실험만 빼고는 지금 모든 도발, 더군다나 지금 드론을 띄워서 사실은 이제 우리 영공을 침공하는 공격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국지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연평도 도발 때 당시에도 무인기가 와서 정찰하고 난 다음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내려온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지형을 탐색을 하고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북한의 어떤 국적 도발 여기에도 상당히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북한의 도발이 어쨌거나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정비가 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예,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목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이 국정농단 대거 사면 최서원 임시 석방입니다. 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되는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1,373명에 대한 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직접 발표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네, 예상돼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김 전 지사의 경우는 이 복권 없는 사면으로 이 사면 이후에도 정치 활동은 제한됩니다.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고요. 네. 이 사면 소식이 있고 얼마지 않아 김 전 지사는 이 출소 후 입장을 밝히는 이 기자회견을 곧장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정 출소와 함께 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요. 네. 또 이 내일 오전으로는 이 곧장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겠다, 참배할 예정이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이외로는 이 야권에서는 이 전병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이 또 이 강훈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됐습니다. 네, 지금 명단에 좀 주요 인물들을 보긴 했는데 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박근혜 정부 때 핵심 정부 인사들이 좀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이 국정농단 저희가 한참 보도해 드릴 때 다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들인데요. 네.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병우 전 국정원장 등 이 정직 국정원장들이 잔형 집행명제 그리고 복권이 됐고요. 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장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다. 사실상 이 청와대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네. 김기춘 전 실장도 어려워했다. 이렇게 알려진 안봉근, 이재만, 정우성 이 세 전 비서관들도 네. 모두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이 재밌는 건 이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이 특검이 열렸었잖아요. 여기서 이 수사팀장을 맡았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당선인 신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사저로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이 당시 모습 잠시 보고 오실까요?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이제 인사들을 모두 기소했던 인물이 대통령으로서 사면 결정을 했다. 이 부분에 관심이 네.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 국정농단으로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거 이번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재결집을 좀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는 이제 경제인들 사면을 주로 네. 했고 그때 당시에도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면은 경제인들은 빼고 이제 주로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이 이제 사면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 이번 사면의 어떤 그 이제 이 개념을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어떤 통합 뭐 이런 걸로 이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보수 대통합이고 여야 대통합보다는 보수 대통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 사람 숫자나 또 형량에 하면 네. 훨씬 더 이제 보수 진영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특히 아마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포함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당시에 국정원 간부들한지 주로 이런 분들이 전원 사면됨으로 인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내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수 진영의 어떤 단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정치적 의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드루킹 사건 때문에 복권은 안 된다는 여론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게 본인은 또 가석방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해왔지만 어쨌거나 균형 차원에서 일단 사면을 이루어졌고 특히 아마 야권 내부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처리 문제로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이 출소는 네. 야권 내부의 어떤 권력 지형 변화, 즉 친문 세력의 결집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사면이 이뤄질 거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사면이 될 것 같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과연 복권이 되면서 사면이 될 것이냐 여부가 오늘 사면의 핵심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사면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인사들이 지금 대거 사면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강재묵 기자, 예. 야당에선 뭐라고 할까요? 이 민주당 이번 사면에 대해 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박성준 대변인 표현 통해서였는데요. 이 이명박 부패 세력과 이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이 내 맘대로 사면이다. 이 맹비난이 있었는데요. 또 이어서 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표현도 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한나라 대통령이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 있냐 강한 비판 계속 있었고요. 이 김 전 지사 사면을 두고도 한마디가 있었는데 이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을 앞둔 이 사면을 두고서는 이 형을 면제하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논하는지 모르겠다. 이 맹비난 야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 대통합이 사면의 약간 핵심이라면 핵심일 수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오히려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앵커와 우리 이현정 의원 간의 대화 중에 보수 대통합을 오히려 더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미 평가를 했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사면은 여야 또는 보수 대 진보 뭐 이런 식의 균형을 좀 맞췄죠. 이번은처럼 확연하게 기울어져 버린 거. 또 개인 비리로 아직도 형기가 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 그럼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도 다 포함시켰고 아까 기자의 리포트에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특검에 수사팀장을 해서 기소하고 벌을 줘야 된다고 해서 진두지휘를 했었던 그 대상자들을 모조리 다 사면 복권을 시켜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 필요하냐. 이거 왕조시대 유물이다.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만 정말로 이게 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거라면 최소원 씨 쏙 빼버린 거 이런 거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 문고리 3인방까지 다 풀어줬는데 앞으로 아마 또 이제 때가 되면 뭐 불탄일 아니면 뭐 8.15 이제 계속 사면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 없는 대통령의 전권이란 말이죠. 그때마다 이렇게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 아까 처음에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 대통합 이런 취지를 살리는 거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더 많이 주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최성원 씨.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서원 씨는 사면이 아니라 석방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임시 석방입니다. 네. 이 구속된 지 6년 1개월 만인데요. 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 최서원 씨의 요청에 따른 이 형 집행 정지입니다. 이 법률상 이 징역형으로 인해서 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를 사유로 이 가능한 내용인데 이 앞서 최 씨는 이 요청 말고도 이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 지난 12일에도 이 연말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등 이 내적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보낸 바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요. 네. 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한 건강이 악화됐다. 네. 이 앞선 사유와 좀 비슷한 사유를 내들었고 이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절히 간청드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어서도 이 본인이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이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이 정당하지 않다. 너무 힘들어 간절히 탄원드린다. 이와 같은 두 차례 요청이 앞서도 있었습니다. 뭐 사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형 집행정지는 이 척추 수술을 이유로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형 집행정지 신청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미 4번을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됐고요. 이번에 처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1개월 정지 결정이라서 어제 오후에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는 다시 치료를 받고 교도소로 돌아와야 하고요. 이 주거지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으로 현재 제한이 됐습니다. 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랜만에 근황으로 SNS를 올리기도 했는데 잊지 못할 어제 하루였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면 뭐 본인은 원치 않는다고 불원서까지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정된 사면.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제 사면자에 올랐는데 지금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되는지 복권이 되는지 이 여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사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이재명 대표 사실 내일이 검찰이 얘기한 이 검찰 이 출석 날짜인 건데 결국 여긴 안 가고 호남으로 간 것 같아요. 네, 전남에 내려가 있고요. 지난 8월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벌써 3번째 방문입니다. 이 오전에는 여수 산업단지를 찾아서 근로자 안전점검에 나섰고요. 이후에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이 2시 반에 장은 농가를 방문한 뒤에 이 간담회, 국민보고대회가 광주 쪽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호남 행보의 검찰 출석을 마다하고 간 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검찰의 소환이 부당하다라는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대표의 다만 검찰 수사 불응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발언 듣고 오시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직접 그런 출석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방침에 이 범죄 피의자가 이 동네에 마실 나가 듯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소환 조사 일정과 이 방식을 피의자가 입맛 따라 고르겠다는 태도냐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일시와 방식을 협의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정작 결론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태도를 이 국민들이 어찌 납득하겠냐 이렇게 꼬집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소환에 뭐 불응을 할 것 같다. 왜냐면 선거법 때도 사실 이 소환 통보 왔을 때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불응할 것 같다. 당 분위기도 그랬었는데 지금 당당하게 임하겠다. 다만 일정을 좀 조율하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도가 바뀐 걸까요? 사안의 성격이 검찰이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보다 상당히 구체화돼 있죠. 이를테면 기업들 서너 군데로부터 흔히 말하는 제3자 뇌물 수수 공여 이 접근인데 이건 그 이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느냐?
당사자들인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이나 검찰이나 어찌됐든 법적 논리 싸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김용, 정진상 같은 측근들을 옥죄면서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뭐 대장동에 관해서 특혜를 줬다라는 막연한 혐의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피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됩니다. 뭐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과 함께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어떤 의지 표명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김기현, 김장 다 담궈. 된장찌개는 누구입니다. 어허. 네, 오늘 김기현 의원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선 압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요. 그동안 공식화하지 않았던 이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김장만 가지고 우리 밥상이 풍성하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된장찌개도 좀 뜨겁게 끓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맛있는 따끈따끈한 공깃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풍성한 식단, 제가 많은 다양한 우리 당내의 의견들과 또 세력들과 잘 소통하고 통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김장 김치뿐 아니라 이 공깃밥과 된장찌개 이야기도 나와서요. 네. 네, 이런 발언 장제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나 세력과 또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연대설이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 연대 말고 된장찌개 연대도 하고 공깃밥 연대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장은 다 담궜다. 이게 사실 김기현 의원의 자꾸 한쪽에 어떤 러브콜, 장제원 의원에 대한 러브콜인가 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긴 했었는데 보니까 어제 장제원 의원이랑 만났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한 포럼 출범식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요. 네. 악수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또 대화 내용 내내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김기현 의원이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그 옆에서 방향과 철학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고요. 여기에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덕장과 용장을 함께 갖춘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장은 담궜다, 김장은 다 담궜다라는 게 지금 김기현 의원의 얘기인 건데 이수아 기자, 네. 지금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은 좀 생각보다 낮지 않나요? 네, 최근에 당대표 선호도 조사한 게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온 건 없어서 그래도 최근에 한 게 17일에서 19일인데 이때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6.5%고요. 안철수 의원이 15.3%,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10.3%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물론 가장 최근 건 아닙니다. 지금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나온 가장 이 최신으로 보면 뭐 전체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그리고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도 사실 김기현 의원이 지금 썩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현종 위원님, 지금 김장연대 결국 이 친윤 지지를 좀 받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친윤 지지를 받으면 저 지지율이 쭉 올라가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많은 뭐 여론조사가 있긴 하지만 네. 이번 선거 방식이 이제 100% 당원 투표잖아요. 당심이죠. 거기에 상당히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 1,000원씩 3달 내면 이제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당에서 주류 세력이 누굴 미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좌우할 가능성이 있고 결선 투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김기현 의원이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어쨌건 이제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윤심이 실린 거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어떤 이제 형태를 취할지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도 이제 아마 1월 달쯤에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 경쟁은 이제 3월 8일 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만큼 이게 혹시나 또 항상 이런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이었던 윤심이 있다 그러면 또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신규 당원들이 한 20%가 넘거든요. 네. 특히 또 20대, 30대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금 아직까지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큰 변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 요거 하나 그럼 짧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된장찌개도 끓여야 되고 공깃밥도 지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와의 연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랑 김기현 의원이 좀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자리를 2개나 맡고 있잖아요. 네. 기후변화 뭐 대사라든지 2개를 맡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냥 계속 선거 때마다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번엔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각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마 본인도 이런 상황들을 봐서 연초쯤 되면 거치를 결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2자리 줄 때부터 아 이거는 당 대표와는 어떤 상관없는 거 아니냐, 네. 윤심이 뭐 그런 해석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실제 출마를 할지도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예, 마지막 아이템도 좀 제가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사건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옷장 속 시신 살해범, 이 전 여친도 죽였다입니다.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의 옷장에 숨겼던 이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그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모두가 좀 행복했어야 할 그 크리스마스 날 네.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30대 남성 A씨의 집 옷장에서 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A씨의 여자친구가 이를 처음 발견한 건데요. 네. 25일 오전 11시 20분쯤 이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이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입니다. 이 즉시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같은 날 앞서서 이미 실종 신고가 있었던 60대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이 경찰이 이에 곧장 인근 병원을 수색했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를 적발했습니다. 이 살인 또 사체 은닉 혐의로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 무서운데 정말 무서운 점은요. 네.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A씨 이후에 본인이 택시기사인 척했다고 합니다. 아. 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는데요. 네. 이 남자친구 집에서 시신을 발견한 여성의 신고가 있기 8시간 전에 네. 이 숨진 택시기사의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만 답장을 하고 네.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네.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네. 내용을 보시면 아빠 바빠, 배터리가 없어, 통화는 안 돼 이런 수상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택시기사를 살해한 A씨가 옷장에 시신을 감춘 다음에 네. 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들한테 문자를 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대체 왜 죽인 겁니까? 네, 이 남성 본인은 일단 우발적인 범행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사건 밤 11시쯤에 일어난 한 접촉 사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남성 술에 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해당 택시와 부딪혔다는데요. 네. 이 남성이 이 A씨가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집에 있는 돈으로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택시기사를 파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이 합의금 액수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 다투다가 네. 홧김에 해당 택시기사를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엔 이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로 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이 수천만 원을 결제한 이 뻔뻔함까지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검거되기까지 닷새 사이에 이 편취한 금액만 이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이고요. 네.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이 현 여자친구에게 이 가방을 선물하는가 하면 네. 이 수천만 원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범행 이후의 행각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남성이 살던 그 집, 그러니까 택시기사의 시신을 옷장에 숨겼던 바로 그 집이 이 남성의 명의가 아니었는데 근데 강재묵 기자,
이 집주인이 또 연락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살고 있던 집이 이 네. 본인의 집이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여자친구의 집인 것으로 확인되고 전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 예, 전 여자친구라고 이제 본인이 일단 주장을 하는 거겠죠. 네. 이제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 집주인이 확인이 된 건데, 즉 본인이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건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네. 이 전 여자친구 이 편의상 B 씨라고 표현을 하면은 역시도 현재 행방불명인 상태로 앞서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해서도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찰에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해서 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 본인이 직접 이 전 여자친구를 직접 죽였다 이렇게 자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까지는 이 지난 여름에 이 집을 나간 뒤로는 연락이 되고 있지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네. 조금 전으로 이 자백을 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B 씨, 이 전 여자친구만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 경찰 관계자는 이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 가운데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추가 범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게 아닐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실제 주인이 50대 여성인데 이 30대 남성이 우린 사실 사귀는 사이였었다. 근데 뭐 집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변 사람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추가 범행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나요? 글쎄요, 아까 앵커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각합니다 이 말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네. 꼭 영화 속의 어느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맹목적이고 무차별적인 이런 살인이나 이런 네. 행동들을 벌이는, 그러나 죄의식이 전혀 없는. 정말 이제 경찰의 수사에 실제로 나와봐야겠지만 주변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면 정말 이거 엽기적이고 불안한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데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또 더더욱 불안에 떨게 만드는데 네. 이런 뉴스들이 좀 덜 다뤄지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네. 무고한 희생자들이 있다는 거, 바로 그런 점에서 소시오패스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더 이상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옷장 속에 있었던 택시 기사가 처음 발견이 돼서 시작된 이 사건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를 했고 혹시 어쩌면 주변에 또 다른 이 사건까지 더 크게 번질 수 있어 보이는 지금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경찰이 좀 꼼꼼하게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